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주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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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 시작되면서 이 신진대사율이 조금씩 조금 저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 몸 안에 체지방 축적률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정말요? 몸이 좀 많이 무거워진 것 같아요. 보니까 요새. 아직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진행자분 원래 무겁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요즘처럼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가을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비만을 부른다는 전문가의 인터뷰가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그거 기사 봤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우울증을 통틀어서 이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한다는데요. 보통 우울증 하면 입맛이 좀 없고 네. 기분도 좀 가라앉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계절성 우울증은 바로 MC님이 말씀하신 입맛이 대로 땡겨요. 네, 아, 식욕이 땡겨요, 늘고 이상하게. 잠도 오히려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성 우울증이 잘 걸리는 이 시기를 잘못 넘기면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을 탄다 하는 그 그렇죠. 맞아요. 천부마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말이었나 봐요. 네, 말이었어요. 근데 이 시기를 잘 넘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그 인구 전체가 이 기회를 바탕으로 한번 내 몸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지난해 국민건강 통계에 따르면요. 19세 이상 성인 3명 중에 1명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3명 중 1명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도 약 10년 전과 비교해서 6.1%포인트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시도 17개의 시도가 오는 10월 31일까지 그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키와 몸무게를 직접 잰다고 합니다. 아, 좋아요. 이거 그동안 이 설문으로 조사를 했었거든요. 키와 몸무게를. 그래서 제 키가 좀 크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몸무게는 줄여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직접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다 정확한 지역별 비만율을 산출할 계획이고요. 또 이를 토대로 각 지역에 필요한 어떤 건강 정책이라든지 맞춤형 보건 사업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 정책 수립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보니까요. 지난 10년간 학생들의 평균 키는 별로 변한 게 없대요. 그런데 몸무게는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로 안 크고 옆으로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요. 성인 남성 10명 중에 6명, 그리고 여성은 10명 중에 4명이 비만이 예상된다.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다이어트 얘기는 하루 이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화두입니다. 맞아요. 네. 이게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살을 빼서 예쁜 몸매 이렇게 미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게 비만이 또 바로 이 건강과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서 우리가 비만을 이제 건강의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식습관 또 각종 라이프 스타일이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비만 유전자 생겼다는 거 같아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비만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 필수품, 이 스마트폰, 또 없으면 안 되는 이 컴퓨터 네. 이런 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VDT 증후군이란 게 있대요. 이게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신드롬,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이란 것도 생기고요. BDT 증후군? 네. 네. 또 이거 말고도 학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대, 20대 화병 환자가 5년 새에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린 청소년들도 청소년의 네, 합병. 화병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 이것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좀 대처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인에게 찾아온 새로운 질환, 새로운 질병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법을 봐야 되죠? 네, 오늘은요. 국민건강보험법, 식생활교육지원법, 그리고 모자보건법 등을 살펴볼 건데요. 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이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해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네, 다음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살펴볼 텐데요.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고요.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그리고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라고 해서 정해졌습니다. 2009년 5월 27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자보건법입니다. 모자보건법은 모성하고 또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국민 보건 향상을 이바지하는 그 법률입니다. 1973년 2월 8일에 제정이 됐고요. 자, 이 세 가지 법률 20대 국회 발의안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요. 현재까지 총 95건이 발의가 되고 25건 처리, 그다음에 70건이 계류 중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법안이 이 중에서 건강검진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겁니다. 네. 네, 다음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은요. 현재까지 총 6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1건이 처리됐고 5건이 계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보건법은요. 현재까지 총 33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15건이 처리되고 18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만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슬픕니다. 하면 성공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많이 힘들어요. 빠지지가 않습니다. 전혀. 저는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가면은 토요일, 일요일, 네. 못해도 이제 일요일은 반드시 이제 남산을 등반을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요. 하고 나면 이제 땀도 쭉 흘리고 체감으로는 야 이건 2kg 빠졌겠다 이렇게 2kg. 생각이 들지만 네. 막상 몸무게 체중계에 올라가면은 한 0.05kg 정도 빠져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 대단한데 네. 제 생각에는 이 외관상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이 기자가 우리 중에 가장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좀 살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야근도 많고요. 네. 이 워킹맘으로서 버티기 위해서는 이 체력이 필수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체력 떨어지면 정말 다 만사가 싫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프면 많은 일이 꼬이기 때문에 네. 운동을 하고 시간이 나지 않으면 홈트도 합니다. 홈트가 뭐예요? 홈트. 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 네. 아. 요새 홈트가 되세요. 그래서 네. 저도 이렇게 요가 매트랑 아령이랑 이렇게 또 구입만 해주시고 구입을 해놓고 지금 비닐봉지까지는 이제 뜯은 상황이고요. 진짜 저는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 결혼을 한 이후로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방송을 함께 했었잖아요. 네. 결혼을 한 이후로 지금 4kg가 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꼭 성공해서 복귀하겠습니다. 아니,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뭐 살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본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맞아요. 저도 뭐 디톡스 다이어트니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보긴 했는데요. 사실 뭐 핑계 같지만 일하면서 운동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마음이 편안한, 정신적으로 편안한 몸무게를 설정해 놓고 아침에 몸무게 체중계 올라가 보고 뭐 조금 올라갔다 싶으면은 그날 하루는 조금 식사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야, 조절을 하고 관리를 있습니다. 하네요. 자, 다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는 좀 부끄럽긴 한데 관리가 잘 안 돼요. 자, 우리나라 성인 3명 중에 1명이 저와 같은 비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명 중에 8명은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성도 그렇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살 걱정 없이 좀 살 수 없나요? 그러니까요. 3명 중에 1명이 비만인데 10명 중에 8명이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하는 걸 봐서는 네. 정상 체중인 분들도 아마 그렇죠. 본인의 그런 미적인 욕구 때문에 그렇죠. 살을 빼려고도 많이 여기 4명이 다 하시는 것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데요. 4명 왜 그래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왜 그러십니까? 네. 아래쪽에 많아서요. 네, 그렇습니까? 여하튼 그런데 이제 3명 중에 1분 이분들은 미적인 걸 떠나서 진짜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질병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체중이 증가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릎과 척추 이런 데에 그 무리가 가서요. 디스크나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정상인보다 2배 이상이라고 네. 하고요. 최근에 한 연구 결과는요. 복부 지방이 많을수록 폐 기능에 악영향을 준대요. 진짜요? 네. 그리고
혈압, 뭐 혈중 지질 이런 대사 지표가 정상인 건강한 비만은 없답니다. 건강한 비만은 없대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3명 중에 한 분이 이 비만이신 분들은 정말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될 이 시점에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만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 이런 질병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한 해 9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우. 네, 질병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질병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걸 치료해야 되는 의료비 있죠. 네. 거기에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또 의료 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또 간병비, 교통비 이런 걸 합해서 산정을 한대요. 그래서 건강의 사회적 가치를 분석을 할 때 주로 이용되는 지표인데요. 네. 이런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같은 경우 2006년에 4조 7천억 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9조 1천억 원으로 10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네. 늘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국가가 우리의 비만을 관리해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에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관계부처들이 합동해서요. 5년 동안 추진을 하는데요. 목표가 비만율이 41.5%로 추정이 되는 2022년의 비만율을 2016년의 수준인 34.8%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게 식습관 교육을 강화하고 신체 활동을 또 강화하는 거.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비만도 어린 시절부터 버릇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체지방률이 11%에 불과한데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되면 체지방률이 25%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비만의 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만 2세 전부터 관리를 해야 한다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어릴 때는 참 날씬했었어요. 그냥 안 찌는 줄 알았어요. 근데 먹으니까 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 배우는 아이들은 좀 어릴 때부터 관리를 좀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봤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렸을 때 생긴 그 지방 세포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네. 이게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뭐 아, 그래요? 이것만 사실 수는 제가 정해져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만 2세가 된 이제 우리 딸 알? 를 위해서 이거 어렸을 때부터 식습관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합니다. 네.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 밖에서 뭐까지 좀 이렇게 관여하기는 좀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근데 그렇죠. 집에서라도 뭐 옥수수랄지 고구마랄지 좋은 거. 좋은 거, 이런 떡 이런 거 관리를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초등학교만 가도 혼자 등하교 하면서 편의점 들러서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유, 또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될까? 언제까지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아예 법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패스트푸드점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 가서 음료가 포함된 어린이 메뉴를 판매할 때는 기본 음료로 보통 우리가 뭐 콜라 이렇게 콜라. 하잖아요. 네. 콜라가 아니라 이 생수, 탄산수 아니면 우유만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엄마 거 뺏어 먹을 수 있겠지만 아기 메뉴 그 세트에는 콜라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해당 규정을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주의 조치로 끝나는데 만약에 5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이 적발이 된다. 그러면 벌금 250달러입니다. 약 28만 원 정도고요. 세 번째 위반할 때는 벌금 500달러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 주 상원을 통과한 따끈따끈한 법안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이제 법안이 발효가 되는데요. 결국은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아이들의 먹거리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의회가 네. 이렇게 법안을 내놓은 이유는 갈수록 늘어나는 어린이 비만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캘리포니아 비만율이 약 250%가 늘었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어린이 비만 증가가 특히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런던의 경우에는 이 아동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에서 광고를 전면 금지했는데 어떤 네. 광고를 전면 금지했냐면 맥도날드의 그 빅맥 버거 그리고 감자튀김, 콜라 이렇게 고열량 식품의 광고를 전면 금지했고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날씬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우리 이웃 나라 일본이
그런데요.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성인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메타볼릭 신드롬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메타보법이라는 게 있대요. 이 메타보법을 200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보법 아래에서는요, 40세 이상 74세 이하의 그 성인들은 매년 허리둘레를 측정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매년 자신의 허리둘레를 알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 직원들의 허리둘레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와, 왜요? 내가 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메타볼릭 신드롬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하네요. 너무하네. 그럼 좀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때만 내야 되는데? 너무하네, 진짜. 그래도 필요한 법률이겠죠, 그죠? 메타볼륨? 말이 안 나오는데. 자, 우리 국회에서도 우리 아동 비만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죠? 네, 먼저 식습관 관리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초, 중, 고등학생의 건강한 아침 식습관 개선과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네.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이라든지 또 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지난 5월 3일에 위성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앞으로 뭐 초등학교 입학하면 사실 뭐 제가 챙겨주는 것도 힘들 테고 등교 네. 시간은 좀 더 빨라질 테고 할 텐데 학교에서 이렇게 좀 알아서 챙겨준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양 기자 말한 대로 점심시간 전에 아이들이 등원을 하면요. 간단한 죽 같은 걸 줘요. 근데 이 죽이 건강식으로 잘 챙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찬 식단하고 더불어서 연동해서 짜면은 네. 아이들의 건강 관리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정말 아침에 밥 챙겨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챙겨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은 밥을 굶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 챙기기 어려운 형편 같은 경우는 여러 방면에서도 또 의미 있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더라도 저는 뭐 아침 먹는 시간보다 그 시간에 자는 걸 더 좋아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그냥 아침 안 먹고 나오고 등굣길에 이제 뭘 사가지고 빵이라든지 배고프니까 그런 거 먹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빵 뭐 이런 거 막 별로 몸에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근데 네. 균형 있는 식단으로 챙겨준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찬성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이 과일 같은 거 챙겨주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예. 농림식품수산부가 지난 5월부터 과일 간식 조각 사과예요. 1인당 한 150g. 그러니까 사과 한 개당 보통 한 300g이거든요. 네. 한 사과 반 개 이 공급을 시작했는데요. 이 처음 공급된 영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충청북도 도내의 11개 시군에 공급되는 과일 간식은 이 충북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된 10가지 과일을 사용해서요. 도내 6개 산지 유통센터에서 품목별로 나눠서 공급을 한대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 건강 간식, 이 사과가요. 사과. 식습관만 바꾼 게 아니라 실제 아이들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그 시범 사업 결과 보니까 과일 간식을 주 3회 10주 동안 제공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의 비만율이 제공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낮아졌고요. 35명의 과체중 비만 아동이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는데 그 35명은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24% 정도 돼요. 상당히 높네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간식, 과일만 먹었는데 살이 빠지고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다는 거네요. 자, 조사를 해보니까 학부모라든지 학교 관계자를 통해서 이 만족도를 해보니까 86.6%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아예 법제화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아침에 간식 주기. 이런 논의가 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맞습니다. 이게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이라든지 뭐 채소 같은 간식을 그 간식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라는 내용으로 작년 6월 19일에 김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한테 이게 주 1회 지급을 하는데 한 2,000원이 든대요. 물론 채소나 과일이 어떤 거냐 양에 네.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2,000원이면은 우리 뭐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간식거리 과자 몇 아이스크림? 봉지,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살 수 큰 거 있잖아요. 하나? 예.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간식 지급하는 것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들이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생으로 먹는 거에 굉장히 안 익숙한 애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하대요. 아, 그러니까 이 그렇군요. 섭취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저도 주변에서 아이들 보면 과일은 그나마 좀 모르겠지만 특히 채소 별로 안 좋아하는 맞아요. 그런 네. 청소년들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많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육아 서적에서 봤는데요. 이런 채소나 과일을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 계속 꾸준히 주면은 어느 순간 조금씩 맛보게 되다가 그 맛을 들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의 그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까지. 칼로도 부착되네요. 네, 이거는 그 뭐 일석이조, 일석삼조 아닌가요? 삼조까지 그러네요. 네. 네. 간식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아이들 먹거리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집에서야 뭐 되도록 이제 안 좋은 식품 같은 거 못 먹게 하고 또 마트나 편의점 가면은 뭐 이제 눈높이에 이제 쫙 이렇게 진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죠. 막는데 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애들은 또 정신이 못 차리고 또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요. 네. 이 건강한 과자 혹은 간식을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인가 싶거든요. 저는 그 계산대에서 욕심을 부리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일명 제가 초딩 입맛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장 보러 갔다가 꼭 계산대 앞에 뭐가 있잖아요. 맞아요. 반드시 참 삽니다. 맛있어요. 소시지, 맛있어요. 초콜릿, 젤리. 맛있어요. 네. 이게 주로 그런 데 놓여 있는 거가요.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이 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해놓은 거 찾는 게 더 어려울걸요? 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먼저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자라는 내용하고요. 또 더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아니면 햄버거 이런 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안에 장난감 넣는 게 네,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기다릴 저- 때도 있습니다. 그 장난감. 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어떤 장난감이 나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내가 다 원하는 사먹어요. 장난감이 나올 때까지 네. 계속 사요. 계속 사 먹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마 많은 아이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 용기에 아예 표시하도록. 좀 찬성입니다. 정확네요.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이런 내용으로요. 지난 5월 4일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아, 좋긴 좋은데 저는 좀 그래요. 아무리 참 진열 방법까지 그걸 다 법으로 규정하기가 이게 필요하나 또 싶기도 한데요. 그거는 정말 엄마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겁니다. 심정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이 계산대 주변에 간식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난감 끼어 파는 이 식품 네. 같은 거 정말 없앨 수는 없나라고 막 생각이 들어요. 아. 하지만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상품 진열까지 규제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처음 뭐 협조를 요구하는 정도? 그렇죠. 네, 자율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 정도까지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아까 임방울 변호사님 소개해 주신 것 중에 장난감 구성 품목을 식품 용기에 표기하자. 전 이 부분 찬성입니다. 이거 애가요 그냥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장난감을 집으러 가요. 네, 그러면 장난감을 사는 건지 먹는 걸 사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거든요. 네. 이게 너무 상술이 지나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본품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드는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좋은 법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이미 글로벌 대형마트인 아이디라든지 리들 그리고 테스코 같은 곳은요 미국과 영국, 스위스 등에서 계산대 옆 진열을 금지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탕이라든지 뭐 과자류 대신에 건강식품을 진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과자 사실 이거 못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사려고 마음만 먹으면 과자 코너 가서 살 수 있거든요. 나쁘지 않은 규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트에 뭐 좀 영양식 있나? 고열량, 저영양 과자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마트에 파는 게 대부분 그런 건데. 맞아요. 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뭐냐 네.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음식이에요. 식품인데 비만이나 이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 식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부적으로는 뭐 간식 그리고 조리식품, 가공식품 등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 아이들한테 먹이지 말아야 되겠군요. 저는 솔직히 이런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떠세요?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냥 몰랐어요. 우리가 대충 과자 이렇게 보다가 아유 이거 열량만 높고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렇죠. 막상 이게 정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저는 몰랐습니다. 처음 몰랐어요. 알았거든요. 네. 식약처가 지정한 고열량 저영양 제품이요 무려
22개월. 마트에 파는 대부분 과자는 네. 그런데요, 당연히 제품 자체엔 표시가 안 되겠죠. 되죠. 어떤 제품이 저희는 네. 고열량, 저영양인지 표시해놓겠어요. 물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 알림이 서비스 누리집이나 네.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검색해보는 법이 있긴 하대요. 근데 과연 이걸 검색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맞네요. 저처럼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따로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모르죠. 더 많으실 것 예. 같은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뭐 우리가 과자가 열량이 높다 이건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한 봉지에 몇 칼로리 이거를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표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도 이 표기마저도 꼼수가 있었어요. 네. 1회 제공량당 몇 칼로리 이렇게 주로 적혀 있는데요. 맞아요. 1회 제공량을 임의로 쪼개서 3회 제공 이런 식으로 맞아요. 나눠서 저도 써놓은 거예요. 과자 한 봉지 보면은 칼로리가 3회 제공이 네. 1회분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실제로는 꼼수. 곱하기 3을 해야 한 봉지의 실제. 칼로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량이 낮은 걸로 오해하기 십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멋대로 임의로 표기하던 1회 제공량이 총 제공량 표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봉지를 들어서 칼로리 확인하시면 그게 총 제공량이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이 이렇게나 많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그거라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3,022개나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해서 표시를 하도록 이제 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2016년 6월 22일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이게 지금 논의 중인데 국회에서. 근데 이래 되면 그냥 마트에 그냥 과자 진열 때 그냥 커다랗게 여기에서 파는 거는 모든 게 저영양식품입니다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예. 우선 대놓고 제품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라고 써있으면 그거 어느 부모가 사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네. 아까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정의가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에요. 네. 전 정의를 듣는 순간 그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왜 팔지? 라는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왜 팔지? 네. 당연히 판매량이 줄겠죠. 하지만 업계는 이런 표현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저질 식품보다 좀 더 품질이 좋은 아이들 건강에 좋은 이런 식품을 만드는데 저는 더 노력할 것이라고 아하. 보고요. 어린이들의 건강을 챙겨야 된다. 네. 예, 건강을 위해서 저는 저는 필요하다. 법안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반대하는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써놓는 데가 없다. 말씀하신 점체가 해당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표기한다고 해도 과자 먹을 사람은 다 먹는다. 실효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거든요.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는 써 있어도 저는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이들 사주는 거는 좀 고려를 해보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보고 알아도 이건 칼로리 그렇죠. 알아도 높구나라는 걸 인지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알고 그래서 먹죠. 사실은 이렇게 써놓는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긴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판단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마크를 보고 좀 손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 생각도 한편엔 들어요. 그럼 아이들을 한 앞에 그 해골 바가지 해가지고 저는 이런 말이 이런 흐름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표시돼 있는 거, 나 표시돼 있어도 나 이거 사 먹을래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그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제품에 대한 판매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품이 더 잘 나가네.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웰빙이잖아요. 웰빙.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한 이런 간식거리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더 많이. 그런 어떤 일단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뭐 네. 실효성 측면에서보다는 저는 사실 이런 식품에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맞아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일단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운동하는 게 또 아이들한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등, 고등, 특수학교까지 이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자는 이은재 의원의 법안도 있고요. 또 체육활동 기반 시설이
부족한 학교에 다른 학교 기반 시설, 뭐 수영장을 같이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안. 함진규 의원의 법안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같이 논의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식이와 운동이 병행이 돼야지만이 또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요즘 학교 수업에도 뭐 다 수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체육 활동은커녕 뭐 바깥 공기 쐬는 것도 정말 쉽지 않다고 그런 얘기 많이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얘기도 하고 신종 질환, 비만, 제 질병 환자인데 비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또 다른 또 신종 질환이 있죠.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스마트폰, 뭐 통신, 영상기기 이런 게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 중에서 뭐 압도적으로 스마트폰이죠. 네. 전 네.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와, 누워서 내가 눈 감기 직전까지 인터넷을 할 수 있다니. 메일도 확인하고,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못 대십니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보다가 주무시고, 잠깐 깨면 스마트폰부터 찾아서 보잖아요. 시계를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내 시계를 맞아요. 확인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잘 때 빼고는 이 영상,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 네. 이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소장도 보고요. 재판 준비도 뭐 그걸 통해서 업무를 하시는 많이 거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잘 안 보여요. 항상 이게 눈이 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안 쓸 수도 없고 뭐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제가 멀리 있는 사람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인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저는 사람의 얼굴이 안 보여요. 저는 좀 저한테 인사 안 하길래 좀 죄송합니다. 못된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냥 안 보이더라도 그냥 무조건 인사를 하고 다니고 네네. 있는데요. 안과를 찾아갔더니 시력이 이제 분명히 떨어졌다. 검사를 했더니 1.0이라는 거예요. 좋은데. 시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구 근육이 운동을 안 해서 너무 가까운 것만 보다 보니까 어머나. 가까운 거에만 최적화돼서 먼 것을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증상을 VDT 증후군이라고 해요. 저도 사실은 겪었는데 많이 통신 영상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니면 디스크, 저도 거북목인데 거북목, 안구 건조증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VDT 증후군은 사실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파생되는 대표적인 현대인 병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VDT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988만 명이었습니다. 2천만 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용한 진료비는 무려 5조 387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심지어 이 VDT 증후군 진료 국민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빌 게이츠 있죠? 네. 컴퓨터 아버지. 컴퓨터 아버지니까요. 빌 게이츠도 자신의 자녀들한테 스마트폰 못 쓰게.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업계 CEO죠. 구글의 회장인 에릭 슈미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컴퓨터 중독, 스크린 중독에 빠져서 심각한 증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네. 컴퓨터 꺼라, 스마트폰 꺼라. 이렇게 그러면 당부를 본인도 장사 안될 했습니다. 건데. 예,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컴퓨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요, 우리 같은 성인에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말문도 트이기 전인 그 아가들이 아이들. 예. 스마트폰 앱부터 터치하는 법을 배우는 이런 스몬비 키즈 문제가 심각하대요. 아, 이게 왜냐하면 무서워요. 애기들한테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않아도. 보여준 영상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그리고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걸 사용하는 보니까.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다 따라해요. 저도 거의 우리 아이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만져서. 다 잘 만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이게 스몬비라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좀비처럼 행동하는. 근데 스몬비 키즈도 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큰일 났다 생각도 드네요. 이 실제로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8세 이하 미국 어린이 중에요. 42%가 태블릿 형태의 개인 디바이스를 갖고 있대요. 아, 그리고 유럽의 7개 국가에서는 9살부터 16살까지의 어린이 청소년 중에 46%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는 이런 관련 기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만 5세 유아 중 17%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보이는 과몰입 증상을 보인다. 맞네요. 이런 연구 결과까지 있어요. 그 반면에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는 유아는 한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지금 만 3살인데요. 영유아 건강검진에 스마트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중독을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도 참 아이가 없을 때는 그 레스토랑이든지 음식점 가면 사실 우는 아이 달래려고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꺼내놓으신 부모들 많이 봤는데요. 보면서 좀 아이 위해서는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참 어리석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소아과에 가니까 그 소아과 선생님이 아이가 말문을 빨리 트게 하려면 절대로 영상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굳게 약속을 했는데 아이가 당장 카시트에 안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잠깐 이거 보여주고 카시트에 안 앉는 게 더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주고 했는데 그때마다 뭔가 가슴 한편에서는 아,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맞아요. 분명히 책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안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현실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좀 성인, 소년, 대기 아이들도 이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엄마랑 엄청 많이 갈등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맞구나 이런 걸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요즘에 디지털 육아 세대인데 이거 없이 아이들을 교육시킨다? 그것도 사실 현실에 맞진 않거든요.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자니 중독 걱정되고 어느 정도가 중독인지도 잘 모르겠고 급변하는데 안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부모한테 이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지적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항상 이 고민을 우리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무조건 나쁘니까 쓰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올바르게 바르게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 혹시 법안이 있나요? 있습니다. 야, 그게 대단합니다. 현행법의 네.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대상이요. 유치원만 있었는데 네.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포함되도록 하는 그래서 영유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작년 9월 29일에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지난달 8월 22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 교육 대상이 종전에는 유치원이었는데 어린이집까지 확대되니까 연령이 또 5세 미만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유아들한테 이런 교육이 많이 또 되겠네요. 맞아, 이렇게 강력하고 좀 실질적인 사례 같은 거 좀 알려줘가지고 주지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말고요. 좀 저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훈육을 하면 좋은 건지.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네, 배우고 싶어요. 그것 가르쳐주는 기회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해봅니다. 이게 컴퓨터라든지 뭐 스마트폰, TV 이런 걸 멀리한 디지털 다이어트라는 말도 사실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디지털 다이어트도 건강하게 해보자는 측면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이 청소년 복지센터 등에서 스마트폰 가족 치유 캠프를 운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 가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 자, 스마트폰, 영상 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현대인이 겪는 또 새로운 질환, 질병 뭐가 있을까요? 정신질환 아닐까요? 아. 정신질환 요새 정말 많이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헬스 서비스 기업이 주요 국가 23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요. 우리나라는 웰빙 지수가 4년 연속 최하위 기록했고요. 특히 스트레스 지수 봤더니 97%입니다. 조사 대상 중 1위로 나타났어요. 뭐 거의 1등 같아요. 나쁜 거는 참 우리가 참 1등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나아지고 있는데 좀 가장 걱정스러운 게 OECD 회원국 중에 이 자살률이 우리가 맞아요. 거의 계속 1위입니다. 반면에 항우울제 복용량은 또 3분의 1밖에 안 돼요. 평균에 비해서. 그러니까 좀 그걸 복용을 하면 자살이나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데 정신과나 이런 편견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우울하다라는 거 어떤 질병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네. 나 기분이 안 좋아. 그냥 이 정도로만 인식을 해서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경험을 한 산전 산후 우울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몸이 급격한 변화를 하고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잖아요.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뭐 다들 나 키우는데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니? 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 정신질환
관련된 환자 수가 좀 늘어났나요? 네,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 역학 조사를 보면요. 한국 성인 가운데 연간 470만 명이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성인 4명 중에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다는 건데요. 또 최근 5년간 화병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요. 10대, 20대 화병 환자도 최근 5년간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합병.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화병. HWABYUNG. 다시 한번요. 화병이랍니다. 화병. 이게 이 정도로 예, 화병이라는데 이게 워낙 한국인만의 독특한 질병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등록이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중장년층한테 많이 왔던 병인데 그렇죠.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10대, 20대 환자, 합병 환자 늘었다니까 좀 충격스럽습니다. 우리 유행했던 말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란 말이 있었는데 정말 청소년 10대, 20대가 아프네요, 아픕니다. 진짜. 진짜 실제로 아파버리네. 아픕니다.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 입시, 뭐 군대, 취업, 결혼 이런 게 네. 옛날에는 그냥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엔 다 어떤 관문, 굉장히 어려운 숙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10대, 20대가 안고 살아가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 화병 증가가 어떻게 보면 좀 다 자연스럽기도 한 것 같은 우리 청소년들, 20대들의 고단한 삶이 투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이게 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좀 어려운데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뭐 화병, 우울증 이런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통계로 봐도 늘어났어요. 네.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한 국민은 1,227만 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네. 이들이 사용한 금액은 13조 5,44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치료를 받고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점은 일부분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성인 4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정신건강 문제로 실제로 전문가를 만나서 상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신 질환자가 늘고 있고 또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회적 인식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사실 국가 건강 검진에 정신 건강 검진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환자의 심리적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아요. 또 보건복지부의 고시에도 우울증 검사 이런 부분만 딱 돼 있지 정신 건강이 명확한 이 일부분만 있지 전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있어요.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신체에 대해서만 검진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요. 네. 대신 검진 대상자가 원할 경우에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년 5월 29일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저 정신건강검진 전 사실 감은 잘 안 와요. 네. 이렇게 뭐 설문으로 하는 건지 어떤 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국가가 관리해 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마음이 아픈 대한민국은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안 아픈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이것도 어쩌면 기본 검진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정신과 진단을 받는다는 거, 그 정신과 문턱을 넘는다는 게 아직은 저는 맞아요. 여전히 문턱이 있다고 네.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찾고는 계신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데 정신과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검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전부터 사실 이게 왜 빠져 있는지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이게 사람을 사실 지배하는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게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혈액 검사처럼 필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혈액 검사처럼 좀 필수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질환이 나타나기가 쉬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내년부터 건강보험에 직접 가입하지 않는 20, 30대 또 주부들까지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거나 아니면 지역 가입자 세대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 간의 이제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또 청년들에게도 만성질환이 사실 조기 발병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많은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실제로 개선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719만 명의 청년과 주부들도 이 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기회 자체가 없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네. 잘 개선이 된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질병들이 사실 건강검진만 제때 받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충분히 그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정말 누구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좀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건강검진위원회 의결에 국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것을 두고서 이제 김광수 의원 또 윤소아 의원이 법적 기반까지 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네, 왜 법적 기반까지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냐면요. 이번 내용이 사실 시행령 개정 사항이었거든요.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이게 그것도 뒤처질 수 있다, 후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딱 명시를 하자. 이제 이런 견해인데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 대상을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만 30세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건강검진을 신설하자. 이런 내용으로 지난 5월 30일 윤소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네. 또 비슷한 내용으로 2016년 8월 18일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성별 또 연령별 특성과 생애 주기에 부합하는 적절한 검진 항목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더 이상 이 건강 관련해서는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발전해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건강해야 됩니다. 자, 진짜 건강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ff from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